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또 벌써 지나가서 또다시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업황을 좀 그동안 좀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은 업황 가운데 은행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업황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면서 주가가 적게는 20%, 좀 많게는 30% 이상의 바닥 대비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은행 업황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정권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형 정권사들보다는 좀 대형 정권사, 메이저 정권사 중에서 NH투자증권이라든지 또는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그리고 좀 중소형 정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지수가 좀 바닥에서 반등을 주다 보니까 정권주들도 이제 대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을 주지만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그 반동폭이 또다시 지수 흐름과 더불어 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정권 업황도 바닥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은행 업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은행 업황을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간략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군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은행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평가, 역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역시 은행 업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은행 업종의 하락 요인은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는 역시 저금리 시장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저성장의 기조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 업황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자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보다 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은행의 건전성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NIM이죠. Net Interest 마진이라고 하는데, 순이자 마진 자체가 증가가 되어야만이 은행 업황에 대한 순이자 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좋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직까지도 1.5% 정도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자체가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적인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저금리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은행 수익 중에 순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총 퍼센테이지가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순이자의 이익이 약화가 되어지게 된다면 은행 업황 자체는 역시 조정 국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판매 관리비라든지 대손 상각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은행 업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매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업황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조선 업황이나 철강 업황에 대한 구조조정, 또 부실,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대손 상각에 대한 부담이 역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200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은 환율의 상승폭이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은행 업황 쪽으로 좀 주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은행 업황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자, 위에 부분에 제가 계좌 이동제, 그리고 ISA, 인터넷 전문 은행 등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도 좀 차지하는데,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주거래은행을 A은행을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계좌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그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공과금이라든지 카드 대금 같은 경우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자동 이체되게 만들어 놨는데, 계좌 이동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공과금은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또 카드 대금은 또 바꾸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은행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조달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고객을 지키면서 여타 고객들을 좀 뺏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ISA가 종합자산관리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일전에 제가 정권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기존 우리가 펀드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시중에 은행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많이 가입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게 내어놓으면서 역시 정권사들 쪽에 펀드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부분들도 은행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또 인터넷 전문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또 도입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은행 오프라인 은행권에 대한 이자,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은행 업종의 하락을 현재 만들어 주었던 요인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은행 인감이 일정 및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자산 성장에 대한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이제 KT, 그리고 인터파크 홀딩스 이 세 개 업체가 뭐 주도적으로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는 한두 개 업체를 예비 인가를 설립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해주고 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될 텐데요. 일전에도 제가 그 핀테크 관련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인터넷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KT 이런 쪽의 두 종목 정도를 좀 압축해서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은행 업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인터넷 은행이 실질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총 은행업에 대한 총 예금액 비중의 한 2%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 오프라인 은행들이 어떻게든 이와 같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까지도 동반적으로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 업종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꺾어지는 시점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해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접어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우리가 한 번쯤 바닥권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가 지수, 즉 은행 업종에 대한 업종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요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도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금리 및 순이자 마진에 대한 전망인데요. 10월 달에 기준금리 자체는 여타 우리가 많은 그 경제연구소의 경제 그 연구원들이나 또 각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월 달에 금리 자체는 동결적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하반기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동결적 쪽에 우리 가닥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순이자 마진 자체가 1pp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2에서 3bp 정도 빠진다면 역시 어느 정도 순이자 마진은 안정화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의 신용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기업들에 대한 부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금리 자체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부실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참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좀 동결과 순이자 마진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자체는 그렇습니다. 순이자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 2015년도로서도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기울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금리가 추가로 인하가 하반기 된다 할지라도 순이자 마진의 그 하락폭 자체는 적을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안정화 정도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요인 자체는 역시 대출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마진의 폭 자체가 그나마 안정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증가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총 대출 증가율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의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 일전에 제가 근자재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주택 착공에 대한 그 분양, 열기 자체,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근자재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남 4구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또 주택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에 피해서 수도권이나 그 외곽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그 기울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은행 대출 증가율 자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는 개념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좀 그렇습니다. 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부실기업, 한계 기업, 그리고 부실이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은행 건전성 관리 방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은행 건전성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국토부 그리고 금감원 그리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장이 모두 모여서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았다간 일제도 우리가 8월 정도, 7월 정도에 가계부채 건전성 부분을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하지 않는다면 실제 나중에 큰 뇌관으로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즉 10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커녕 기업들이 이자 자체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 정도에 보면 12.8% 정도의 부실 좀비 기업이 있었지만 14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15.2%까지 상당폭 증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정부에서도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즉, 그동안 은행들이 부실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칼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이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도려내자, 같이 도려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큰 폭의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업체들의 부실, 불황, 그리고 철강업체 이런 어떤 업황들 자체도 좋지 않아서 지금 은행주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주가의 하락폭도 분명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어떤 부채를 보니까 15년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거의 2,347조니까 전년 동기 대비도 거의 100조 이상이나 증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은행 업황, 여러 가지 앞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요인들까지 한번 좀 살짝 짚어봤는데요. 과연 업황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업황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서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순이자 마진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정도의 업황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적정 자본 유지할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악재인 요소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자체를 인하해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좀 제외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배당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자율적으로 고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배당에 대한 자율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은행 업황에 작용할 수 있다. 물론 3% 이상의 고배당을 하는 은행주도 있을 것이고요. 3% 쪽 미만의 배당을 하는 은행주도 있겠지만 3% 전후의 고배당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상반기에 우리가 조선이나 철강, 여타 업황 자체가 부실하면서 적립금을 많이 좀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적립금의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조선업체에 대한 충분한 적립금을 충당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정 부분 추가적인 부실이 드러났을 때 부실에 대한 적립금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은행주는 PBR 자체가 0.5배 수준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면 자체가 바로 은행 업황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들 고배당 수익률인데요.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은행 업종 자체가 여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고배당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인데요. 일단 순이자 마진이 일단 안정세가 보여지면서 순이자 이익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은행업종의 PBR 정도가 거의 근접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는 측면, 즉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시에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자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주요 관심주 가운데 오늘도 역시 정권 오판과 마찬가지로 별표 3개를 쳐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타 은행주 가운데 상당히 3분기에 그나마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서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바닥권 영역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셔야 될 거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적인 그 측면 자체가 좀 실제 덜 민감하고 또 대기업에 대한 부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심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정도를 좀 우리은행과 함께 별표 2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쌍바닥 패턴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종목 신한지주와 DGB 금융지주 정도를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은행주들이 있지만 이 4개 정도의 은행주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참조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업황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좀 해보시기도 하면서 현재 전반적인 매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행업황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